한국의 한 장면이 국제학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러시아워 한복판 수십만 명이 몰리는 공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은 미국에서 도시 질서와 군중 행동을 연구해 온 한 교수였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은 급하면 이기적이 된다는 이론을 가르쳐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자신의 기준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목격합니다. 고함도 없고 규칙을 외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문제는 해결됐고 통제보다 먼저 행동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회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그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해리슨입니다. 하버드에서 도시 교통과 군중 흐름을 연구하죠. 23년 줄곧 같은 질문을 붙들고 살았어요. 왜 사람들은 러시아어에 서로를 밀어내는가? 왜 질서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가? 제 답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인간은 급하면 이기적이 되고 공간이 좁으면 공격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도시에는 규칙이 필요하고 경고가 필요하며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쓴 논문의 핵심이었고 제가 강의실에서 가르친 진리였어요. 그런데 보스턴 지하철이 그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시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죠. 출퇴근 시간 혼잡을 줄이겠다며 안내방송을 3배로 늘렸어요. 포스터는 모든 역에 붙었고 단속 요원도 2배로 늘렸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제 이름은 보고서 첫 페이지에 박혔죠. 우리는 확신했어요. 이 정도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석 달 뒤 결과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한 장만 넘겨도 답은 명확했어요. 변화 없음. 문 앞을 막는 사람은 여전했고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의 충돌은 줄지 않았으며 민원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제 이론이 틀렸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었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부족한 거라고, 기간이 짧은 거라고,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때 서울에서 학회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주제는 현대 도시의 시민 행동. 별 관심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 도시 하나 더 보는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자료를 훑다가 숫자 하나에 시선이 멈췄어요. 서울 지하철 2호선 배차 간격. 출퇴근 시간대 5분에서 7분. 그 아래 적힌 일평균 승하차 인원. 강남역만 하루 20만 명. 잠깐. 이건 계산이 안 맞는데요? 저는 즉시 보스턴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비교해봤죠. 배차 간격은 비슷했지만 서울의 밀집도가 훨씬 높았어요. 이론적으로 이 정도 밀집도라면 갈등 발생률이 급증해야 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조건에서 질서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강한 개입이 필요해요. 엄격한 규칙, 지속적인 감시, 즉각적인 처벌. 셋 중 하나라도 약하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제가 본 모든 도시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먼저 내렸습니다. 서울은 분명 강력한 통제 사회일 거라고. 어디선가 본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엄격한 사회 분위기, 집단주의 문화, 감시 시스템. 그래, 그게 답이겠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조용히 있는 거겠지.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관찰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어요. CCTV 밀도, 단속 요원 배치 빈도, 경고 방송 횟수, 처벌 안내문 개수. 이 지표들이 높게 나오면 제 가설이 맞는 거예요. 통제가 강해서 질서가 생긴 거죠. 그럼 보스턴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논문 하나 더 나오겠네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이제 증거만 모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호텔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만석이었는데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죠.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스턴 같았으면 최소 서너 명은 큰 소리로 전화하고 있을 거예요. 우연이겠지. 피곤한 시간대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본 조용함은 억압당한 사람들의 침묵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강남역 러시아워 현장 관찰. 드디어 이 도시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순간이죠. 그동안 본 모든 도시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시간대 그 장소에서 질서는 무너질 거라고, 통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럼 제 연구 인생 전체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디서나 같으니까요. 급하면 이기적이 되고 좁으면 공격적이 되는 게 인간이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그런데 왜일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6시, 강남역 9번 출구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무거웠어요. 습기와 땀과 피로가 섞인 하루 끝의 공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죠. 계단 쪽도 엘리베이터 쪽도 똑같았어요.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 개찰구를 지나자 소리가 달라졌어요. 발소리, 카드 찍는 소리, 가방 끄는 소리. 그런데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정도 인파에서 보통은 대화 소음이 깔리거든요. 빨리 가, 늦겠어, 저기 비었어 같은 말들. 그런데 여기선 들리지 않았죠.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연구용으로 쓰는 밀집도 계산법이 있어요. 1평방미터당 인원수로 위험도를 측정하죠. 눈으로 봐도 이건 레드존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이 정도 밀도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밀림 사고, 언쟁, 몸싸움. 뭔가는 터져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12분. 배차 간격이 5분에서 7분이라 했으니 곧 열차가 올 거예요. 그 순간을 기다렸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갈등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는지. 그런데 이상한 점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바닥이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아니, 깨끗하다는 표현도 부족하네요. 러시아어 한복판인데 쓰레기가 거의 안 보였어요. 껌 자국도 발자국도 종이 조각도 드물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나? 없었어요. 이건 방금 청소한 상태가 아니라 애초에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스턴 지하철은 다릅니다. 아침에 청소해도 오후면 바닥이 지저분해요. 사람들이 커피를 쏟고 신문을 버리고 껌을 뱉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많으면 공간이 더러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안내방송도 이상했어요. 보스턴은 계속 떠들어댑니다. 문에서 떨어지세요. 내리는 사람 먼저 밀지 마세요. 5분마다 같은 말 반복하죠. 소리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조용했어요. 가끔 열차 도착 안내만 나왔고 경고 문구는 거의 없었죠. 그럼 요원은? 단속 인력은? 저는 플랫폼을 천천히 걸으며 찾아봤습니다. 역무원은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냥 서 있거나 안내를 하거나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죠. 이상합니다. 통제의 흔적이 안 보여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 저는 자세를 고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제가 연구해온 모든 도시에서 이 순간은 혼돈으로 시작됩니다. 열차가 플랫폼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망설임 없이. 그 순간 탑승하려던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길을 만들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손짓도 없었어요. 바닥에 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동선이 정확했습니다. 내리는 사람 3명, 4명, 5명. 모두 중앙으로 걸어 나왔고 양쪽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 길을 막지 않았어요. 보스턴이라면 이미 부딪혔을 거예요. Excuse me 라는 소리가 최소 3번은 나왔을 겁니다. 여기선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열차를 기다렸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문 바로 앞에 섰습니다. 보스턴에서 이러면 즉각 항의가 나와요. 뒤로 가세요. 내리는 사람 먼저예요. 심지어 어깨로 밀기도 하죠.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내리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0.5초. 표정 변화 없이 그는 아주 약간 각도를 틀어 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저를 밀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간을 찾아서 움직였죠. 그 뒤로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저를 피해서 그런데 자연스럽게 빠져나갔어요. 마치 물이 바위를 돌아가듯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화내는 사람도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주변을 더 자세히 봤어요. 사람들의 손, 어깨, 가방.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돌리는 사람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동작을 했죠. 어깨에 맸던 가방을 슬쩍 앞으로 돌려서 가슴에 안듯이 들었어요. 왜요? 뒤에 맨 가방이 다른 사람을 칠 수 있으니까. 공간을 덜 차지하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질문을 적었어요. 이 행동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동시에 움직이는 손. 말이 없어도 유지되는 거리. 이게 우연이라면 너무 정확했고 훈련이라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플랫폼 전체가, 아니, 이 도시 전체가 같은 규칙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 적혀있지 않은 매뉴얼,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따르는 흐름.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 열차가 들어올 때 더 분명한 신호가 나타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는 플랫폼에 남았습니다. 한 대가 지나가고 또 한 대가 들어왔어요. 5분에서 7분 배차. 숫자로는 짧지 않지만 체감으로는 거의 연속적이었죠. 이 회전율에서 혼잡이 누적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열차가 자주 온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요소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관찰 지점을 바꿨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오는 속도, 플랫폼에 들어서는 동선, 문 앞에서 멈추는 거리, 승하차 간격.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 저는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멈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서구의 혼잡은 정지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길을 막고 흐름이 끊기며 그 틈에 불만이 자라죠. 왜 안 가? 비켜봐. 정지가 짜증을 만들고 짜증이 갈등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정지가 생기기 전에 방향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멈출 것 같으면 옆 사람이 미리 비켰고 누군가 속도를 늦추면 뒤 사람이 자연스럽게 각도를 틀었죠. 말도 신호도 없이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저는 다음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칸아는 더 빽빽했어요. 사람들은 피곤해 보였고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죠. 눈을 감은 사람,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 멍하니 있는 사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런데 행동은 일관됐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돌리고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어깨 폭을 줄였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간을 최소화했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몸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이 방식이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각자 자기 영역을 최대한 차지하려 하면 부딪히고 밀리고 불편해지죠. 그런데 모두가 조금씩 줄이면 오히려 더 편해집니다. 숨 쉴 공간이 생기고 긴장이 풀리고 마찰이 줄어들어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었어요. 늦게 탄 사람. 보스턴이라면 한숨 소리나 정말 그 같은 말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안쪽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반걸음 물러섰고 다른 사람은 손잡이를 바꿨어요. 또 다른 사람은 가방을 몸쪽으로 당겼죠. 말이 없었어요. 눈빛 교환도 없었고요. 공간이 재배치됐습니다. 늦게 탄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길 여지가 사라졌죠. 3초 만에 끝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친절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반복된 학습의 결과예요. 이렇게 하는 게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걸 몸으로 익힌 거죠. 양보가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 순간 타려는 사람들이 또다시 양쪽으로 갈라졌죠. 말도 손짓도 밀림도 없었어요. 완벽한 흐름이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돌아와 다시 처음 자리에 섰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불편해 보이는데도 싸우지 않는가? 친절해서가 아니었어요. 착해서도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싸우면 시간이 더 걸리고 소리 지르면 에너지가 낭비되고 밀면 밀린 사람이 다시 밀어내고 결국 모두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 차라리 조금씩 양보하는 게 나아요. 그게 결국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니까요. 이 합리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시작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따라했겠죠.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많은 사람이 따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기준이 됐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이 규칙이 언제, 어떻게 사회 전체로 퍼졌는지 확인하는 일. 그리고 이게 정말 통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인지 증명하는 일. 저는 플랫폼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8시. 거리를 걸으며 더 보고 싶었어요. 지하철 밖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제 이론은 완전히 다시 써야 할 테니까요. 그날 밤 호텔 근처 레스토랑에서 학회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도시 연구자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이 분야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와인이 돌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이야기가 나왔죠. 영국에서 온 컨설턴트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지하철 타봤는데 정말 조용하더군요. 아시아는 역시 통제가 강해서 그런가 봐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교수가 거들었어요. 집단주의 문화니까요. 개인보다 전체를 우선시하는 거죠. 간단했고 논리적이었고 모두가 동의할 만했죠. 이 장면을 문화적 특수성으로 묶어버리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원래 그래라고 결론 내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것과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통제의 흔적은 거의 안 보이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단속 요원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경고 방송도 과하지 않았고요. 처벌 문구도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감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프랑스 연구자가 끼어들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적 압력이 강하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아시아는 집단주의, 강한 통제, 억압된 개인. 그 프레임 안에서 모든 걸 설명하려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오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오늘 본 건 억압이 아니었어요. 조정이었습니다. 조정이요? 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간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더 효율적이니까요. 싸우는 것보다 양보하는 게 시간도 덜 걸리죠. 영국 컨설턴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건 문화적 배경이 있어서 아닙니까? 서양에서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한가요?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니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결국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는 자유롭고 그들은 억압당하고. 그런데 이 구분이 불편했습니다. 하나의 라벨로 이 도시의 축적을 지워버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불편해 보였어요. 제가 말했어요. 피곤하고 지쳐 있었죠. 그런데도 충돌이 없었습니다. 억압당해서가 아니라 그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었어요. 합리적이라는 게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제 말을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호텔로 걸어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화는 분명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문화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보스턴도 문화가 있고 파리도 문화가 있지만 러시아어는 여전히 혼란스럽죠. 거리는 여전히 정돈돼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버리지 않았어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지켰고 편의점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줄이 만들어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질서는 좋은 사람이 많아서 생긴 결과가 아니에요. 좋게 행동하는 편이 합리적인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설계된 시스템이었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학회 발표까지 사흘.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지하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찾아야 했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더 멀리 가보자. 출퇴근 시간이 아닌 평범한 시간에 지하철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그래야 이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다시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출근 시간대를 정확히 노리고 간 거예요. 전날보다 사람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플랫폼은 더 빽빽했어요. 시간에 쫓기는 얼굴들, 커피를 들고 빠르게 걷는 손, 졸린 눈. 조건만 놓고 보면 갈등이 생기기 훨씬 쉬운 시간대였죠. 보스턴 출근 시간대는 전쟁터예요. 사람들은 예민하고 짜증이 빨리 나고 작은 접촉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날보다 더 조용했어요. 왜일까요? 이유를 찾기 위해 저는 일부러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바닥, 벽, 계단 손잡이, 기둥. 여전히 깨끗했어요. 청소가 막 끝난 흔적은 아니었습니다. 청소 인력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오랫동안 유지된 상태처럼 보였어요. 보스턴 지하철과 비교가 됐습니다. 거긴 아침마다 청소를 해도 점심때면 바닥이 지저분해져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버리니까요.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애초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깨끗함은 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기대의 결과라는 걸. 사람들은 이 공간이 이렇게 유지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심코 망가뜨리지 않았죠. 껌을 붙이지 않고 종이를 흘리지 않고 가방을 끌지 않았어요. 누가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공간이 그렇게 쓰여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환경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다시 환경을 지키는 구조였어요. 이건 선순환이었습니다. 깨끗한 공간은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깨끗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받은 사람들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 행동이 공간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죠. 반대로 지저분한 공간은 어차피 더러우니 상관없겠지라는 신호를 보내고 사람들은 더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서울은 전자를 선택한 거예요.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죠. 칸 안에서도 같은 신호가 반복됐어요. 전화가 울리면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받더라도 목소리를 낮췄죠. 네, 지금 지하철이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짧게 끊었어요. 한 사람이 크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중이었어요. 목소리가 칸 전체에 울렸죠. 그 순간 주변의 시선이 잠깐 모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봤을 뿐이죠. 3초. 그 사람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안, 조용히 할게.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어요. 시선이 흩어졌습니다. 말로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법의 압력이 아니라 기대의 압력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질서는 사람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공간, 소리, 시선, 청결.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엮여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죠. 이 시스템 안에서는 예외가 튀지 않았어요. 튀지 않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학생이 종이컵을 들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다 말았는지 반쯤 남아 있었죠. 그런데 쓰레기통이 안 보였어요. 학생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종이컵을 손에 든 채로 길거리에 버리지 않았어요. 계단 옆에 놓지도 않았죠. 그냥 들고 걸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찾을 때까지.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훈련일까요? 아니면 습관일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대였어요. 이 도시는 깨끗해야 한다는 기대. 나도 그 일부다라는 인식. 그게 행동을 만들었죠. 플랫폼으로 돌아와 서 있을 때 저는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공유하게 됐을까? 답은 더 깊은 곳에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을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의도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기다렸어요. 오후 5시 반.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는 시간이죠.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플랫폼 끝쪽에서 휠체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전동 휠체어를 탄 노인. 백발의 허리가 굽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열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세 가지 상황이 동시에 겹쳤습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이 내리려 했어요. 퇴근 시간이라 많았죠. 최소 15명. 휠체어를 탄 노인은 바로 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타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뒤쪽에는 급한 표정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서두르는 얼굴들이었죠. 보스턴이라면 이 장면은 갈등의 교과서예요. 누가 먼저인지, 왜 늦는지, 누가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이 튀어나오죠. 누군가는 소리를 높이고 누군가는 불만을 얼굴에 드러냅니다. 빨리 좀 기다려봐. 왜 이래? 그 같은 말들이 공중에 떠돕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쟀습니다. 3초였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서두르지 않았지만 망설이지도 않았죠. 빠르게 그러나 차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나오자마자 공간이 비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휠체어가 천천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 발짝씩 물러났어요. 급한 사람도 피곤한 사람도 똑같이 말이 없었어요. 손짓도 없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노인이 완전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휠체어가 제자리를 잡는데 약 5초.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제야 탑승이 시작됐죠. 1명, 2명, 3명. 차례로 들어갔어요.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어요. 안내 방송도 없었고 요원도 없었죠. 바닥에 표시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이건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연도 아니었죠. 연습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누군가의 친절에 기대지 않았어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을 뿐이죠. 노인을 먼저 태우는 게 결국 모두에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 시간만 더 걸립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다시 봤어요. 피곤했습니다. 지쳐 있었죠. 하루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피곤함이 타인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화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단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존경. 부러움이 아니었어요. 선망도 아니었죠. 분석 끝에 도달한 인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조금씩 양보하는 선택. 그것도 매일 반복적으로. 제가 연구해온 도시들은 달랐습니다. 뉴욕, 보스턴, 런던, 파리. 어디서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먼저라고 생각했고 양보는 손해라고 믿었죠.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양보가 이득이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다음 역에서 저는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떠나는 열차를 봤어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밀어내지 않았어요. 함께 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더 멀리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반응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면 그 출발점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이 시스템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하철을 벗어났습니다. 학교 앞, 공원, 동네 상가를 걸었어요. 그리고 같은 패턴을 발견했죠. 나이와 상관없이 행동의 결이 같았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은 신호를 지켰어요. 급해 보였지만 뛰지 않았죠. 편의점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새치기를 하려 하면 큰 소리 대신 조용한 손짓이 먼저 나왔어요. 아이는 곧바로 뒤로 갔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공원 운동기구 앞에도 순서가 있었어요. 말없이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상가 계산대 앞에서는 줄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장면에서 저는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가르쳤을까? 저녁에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어요. 예전부터 이랬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많이 바뀌었죠. 20년 전만 해도 아니랬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글쎄요. 큰 행사들이 많았던 시기부터 올림픽, 월드컵, 외국 사람들 눈도 많아지고 창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퍼졌죠. 처음엔 의식적으로 하다가 나중엔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건 수백 년의 전통이 아니었어요. 불과 한 세대 만에 만들어진 변화였습니다. 의도했고 유지했고 스스로를 점검해온 결과였죠. 그래서 이 질서는 자랑스럽게 전시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상 속에서 작동할 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 하나를 다시 읽었어요. 제가 2년 전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시민 행동은 규칙, 처벌, 감시에 의해 유지된다는 결론. 데이터도 사례도 충분해 보였죠. 하지만 서울에서 본 장면들은 그 논문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수정하지 않았어요. 보완하지도 않았죠.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통제 없는 질서 서울의 사례. 이 도시가 보여준 건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이죠.
협력이 가장 이득이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 협력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설계가 필요할 뿐이에요. 깨끗한 공간은 깨끗한 행동을 만들고, 조용한 분위기는 조용한 태도를 만들고, 양보하는 시스템은 양보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환경이 기대를 만들고, 기대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다시 환경을 지키는 구조. 서울은 그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캐리어를 끌고 플랫폼에 섰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공간은 자연스럽게 열렸어요. 나도 모르게 가방을 몸 옆으로 붙였습니다. 소리를 줄였죠. 줄의 끝에 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몸이 먼저 배워버린 것입니다.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내리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저는 양쪽으로 비켰습니다. 말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특별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반복해왔는지 이제 저는 압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쪽으로 연구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처벌이 아니라 기대를, 감시가 아니라 환경을, 강요가 아니라 선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서울의 러시아워는 제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통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게 할 것인가. 그 질문에서 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 달아주세요. 더 좋은 사연 작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